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운명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야, 진짜 이거야말로 기적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건 정말 대박이야. 이렇게 말해주실 정도로 제가 겪은 일이 흔하지 않는 일이라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보네요. 저는 원래 정말 사랑꾼인 사람이었어요. 제 와이프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었죠. 서울로 상경해서 대학을 다니고 그 힘든 시절에 막노동을 하면서 학위까지 받은 저는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절만 해도 대학 나오면 전부 취업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 외주 거래업체에서 제 인생의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천사보다 더 착한 여자였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이쁘게 말하고 저희 직원 사람들도 전부 그녀를 보고 천사가 따로 없다고 말할 정도였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그녀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가 더 궁금해지고 눈에 없으면 보고 싶고 그녀와 한 번 더 말해보고 싶고 그랬어요. 가슴이 떨리는 사랑이 찾아온 거였죠. 정말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할래요? 네? 아, 당황하셨죠? 제가 영숙 씨한테 호감이 있어서요. 혹시라도 불편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씨는 저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말해줬어요. 아니에요. 저는 갑자기 밥 먹자고 해서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서 그런 거 말해주시는지 알고 긴장했네요. 그래요, 밥 먹을까요? 저도 좋아요. 영숙 씨는 저에게 밥을 먹자고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밥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말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잘 통한다는 느낌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꼭 이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끊임없는 구애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저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줬죠. 그렇게 그녀와 사귀게 된 저는 3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주변에서 야, 참 너는 사랑꾼이다. 어떻게 와이프를 그렇게 챙기냐? 밥 먹다 말고 와이프 아프다고 하면 한 걸음에 달려가고 야, 진짜 넌 와이프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아, 나도 그런 사랑 누구한테 받고 싶다. 부러워 아주. 이런 말들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 신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자였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후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참 평화로운 나날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와이프가 암 3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와이프가 오빠 어떡해? 나 갑자기 의사쌤이 정밀검사 받아봐야겠다고 조직이 발견되었는데 양성인지 한번 검사를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하거든? 무서워 오빠. 와이프의 몸에 있는 조직 덩어리가 암일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소위 멘붕 상태가 된 것 같았죠. 바로 병원에 달려간 저는 와이프와 함께 그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와이프는 암 3기 판정을 받았고 그때부터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와이프에게 저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겨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와이프를 더 잘 챙겼으면 암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겠지? 어떻게, 정말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 혼신을 다해서 와이프 병간호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온 마음을 다 주면서 정말 주변에서 너처럼 간호하는 애도 없을 거라고 말해줬죠. 처음에 의사쌤은 항암 치료 진전이 없으면 환자분 기대 수명은 1년입니다. 이 기대 수명도 항암 치료가 진전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1년,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기적은 있을 것이고 그 기적이 저에게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뚝심 있게 힘을 내기 위해서 저는 아예 아내의 병실에 침대도 가져다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줬던 것 같아요. 항암 치료하느라 아내의 머리가 다 빠져도 저는 매일같이 이쁘다고 해주었고 아내는 그런 제가 안쓰럽고 미안했던 것인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의 머리맡에 편지를 써주었죠. 항상 그런 아내가 고마웠어요. 내게 찾아온 선녀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다가오는 시간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떠나고야 말았어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더 멋지게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는데 퇴원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녀를 다시 집에 데려와 행복하게 살 날을 꿈꿔왔는데 결국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아내는 당신 덕분에 사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 내게 준 그 사람 나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기야, 나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내가 떠나면 나를 잊고 꼭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당신 성격에 새로운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걱정돼. 당신, 내가 꼭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당신 앞에 좋은 사람 온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 새로운 사랑 시작해. 아내는 죽으면서까지도 남겨질 저를 위한 말들을 해주었어요. 그런 말을 한 해가 믿기도 하고 안쓰러웠죠. 그렇게 아내는 숨을 거두게 되었고 저는 잠시 천사의 곁에 머물렀던 인간처럼 다시 세상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보는 세상은 무지갯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은 뒤에 제가 보는 세상은 무지갯빛이 아닌 흑백 세상이었어요. 그녀가 없는 세상은 저에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기도 하고 매일 눈물 흘리며 고통을 이겨내려고 애쓴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이 지나니까 다시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할 수 있었고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플 만큼 아파서 다시 공이 튀어오르듯이 저는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회사 사람들은 김씨,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슬슬 소개팅 받아봐.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혼자서 살 수 있겠어. 그래도 재혼을 하던가 다시 새로운 사랑 시작하면 전 와이프에 대한 생각도 차차 잊혀질 거고 좋은 추억으로만 남을 거야. 어? 안 그래?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했어요. 이렇게 평생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그걸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서 그 사람을 잊는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더라고요. 사람으로 사람을 잊는다는 그 말, 저에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흐른 세월이 10수년이었어요. 동창들은 야, 너 아직도 여자 한 번 안 만난 거야? 야, 진짜 대단하다, 너. 아유, 아니, 너가 그렇게 순정파 남자인 줄은 우리 꿈에도 몰랐네. 어떻게 그러냐? 야야야, 우리가 여자 소개시켜줄게. 너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해. 외로워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친구들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생긴 상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하하호호 웃으면서 카페도 가고 행복하게 살긴 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외로움의 감정은 도무지 뭘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였죠. 진짜 저는 힘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이따금씩 집에서 펑펑 울고 싶기도 했죠.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저의 과거와 연관이 깊은 듯 했어요. 남들과는 다르게 상실의 상처를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둔 이런 저의 모습이요. 그렇게 시간은 점점 더 흐르게 되었고 저는 무려 20년간 여자 한 번 만나지 않고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안 만나고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물론 외롭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게 좋았죠. 그러다가 저는 중간에 대기업을 조금 일찍 퇴사를 하고 퇴직금으로 작은 공방을 열게 되었어요. 목수가 꿈이었던 저는 꿈에 그리던 작은 목공소를 열었죠. 목공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틈틈이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었고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아무래도 대기업에 다닐 때보다 조금 밥벌이가 힘들어지니 원데이 클래스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가 제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기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원래는 토요일 날 1시 원데이 클래스에 5명이 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왔는데 4명이 캔슬을 하고 1명만 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1명만 강습하면 그냥 오늘 입은 것도 취소하고 클래스 하지 말까? 그런데 아무래도 1명이라도 가르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1명을 기다렸어요. 밖에서 비가 와서 바니쉬 바르는 작업도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간이 흘러서 제 앞에 한 여자가 오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저와 10살 정도 차이나 보이는 생각보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보통 이런 거 배우는 수강생들이 거의 다 20대라서 좀 놀라기도 하면서 기뻤죠. 수다 떨 시간을 확보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수강생이랑 목재를 만들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이런 경험을 제가 첫 안에 만났을 때의 이후로 처음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면 어떨까? 이렇게 대화하는 게 행복하고 기쁜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심장이 쿵쿵거리고 저에게 사랑이 찾아온 거였죠. 그 여자는 원래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원래는 한국말을 잘 못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런 거 치고 한국말을 되게 유창하게 잘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아주 어릴 때는 한국말을 쓰다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어를 쓰게 된 거였거든요. 원래부터 한국말을 잘했다가 잠깐 까먹은 거라서 다시 공부하니까 금방 유창하게 한국말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여자는 미국에서 플룻을 전공해서 공연을 다니면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작은 음악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을 묻는 것조차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공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고독하게 나 스스로를 가두면서 살아왔던 저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랑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외로움이 쏟아지듯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남들보다 외로움을 안 탄다고 생각했는데 그 누구보다 외로움을 타는 남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야기를 나눈 그 사람과 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도 원데이 클래스 또 오세요. 또 이야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고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면서 물론이죠. 오늘 너무 재미있어서 또 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또 온다는 말을 남기고 원데이 클래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았어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매일 신청하는 곳을 새로 고침하고 언제 그 여자의 이름이 뜨나 싶었죠.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녀가 저의 가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오늘 언제 끝나세요? 끝나고 한잔 하실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에게 한잔 하자고 하는 그녀의 용기에 놀라기도 했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 그녀가 제 눈앞에 있다는 게 정말 기쁘기도 했죠. 그렇게 그날 저는 그녀를 데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펍집에 갔어요. 노래가 흘러나오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죠. 그곳에 그녀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운명 같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뭔가 선생님을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 곁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같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같이 술 마시자고 한 거예요.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던 거고 저는 그때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말했어요. 사실 제가 누구랑 헤어지는 게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동안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전처가 죽은 뒤로 20년 동안 혼자였죠. 다시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리 마음을 먹었는데 제 눈앞에 나타난 그대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 순간이 기적 같고 너무 신기해요. 괜찮으시다면 저랑 이야기 계속하면 안 될까요? 정말 고백하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도 한 번 했었고 나이도 있었지만 사랑 앞에서는 서툰 그냥 한 남자일 뿐이었거든요.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당연하죠. 그걸 물어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쪽이랑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저와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녀와 연애를 시작한 저는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그녀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녀가 너무 소중해서 손을 잡는데도 심장이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와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저희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였고 나중에 먼 훗날까지 같이 살아도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우리 함께 살래요? 라고 제안을 했고 그녀도 활짝 웃으며 저에게 말했죠. 그래요. 나 한국 와서 정말 외로웠어요. 매일 혼자 쓸쓸하게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랑 함께해요. 그렇게 저희는 재혼을 하기도 약속하고 서로의 집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린 목공소 위에 있는 곳으로 그녀가 들어오게 되었고 믿기지 않겠지만 그녀와 처음으로 그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나이가 꽤 있음에도 저희는 서로 조심스러워서 항상 바라보기만 했었죠. 그녀를 가을에 만났어요. 그녀와 함께 살 때는 겨울이었고요. 그녀와 함께하는 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잠옷으로 갈아입고 바지 사이에 드러난 그녀의 허벅지를 본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손바닥만한 빨간 색점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놀란 저는 그녀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당황해하면서 이거 저 어릴 때부터 있었던 흉터예요. 사실 제가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저 입양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 간 거고 그때 양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시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허벅지에 있는 점으로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못 참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제가 미국으로 입양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흉터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아서 저 반바지도 못 입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죽은 아내 말고도 또 다른 가슴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여자가 있거든요. 저는 부산 변두리에 살았어요. 그때 작은 마을에서 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소녀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소녀가 6살 정도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의 허벅지에 빨간 반점이 손바닥만하게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를 할머니에게 버리고 이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 옆집 할머니 형편도 좋지 않아서 저희 엄마가 매일 그 아이를 대신 돌봐주고 품앗이 하듯이 그 아이에게 이것저것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랬죠. 저도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하루는 그 아이가 저에게 그랬죠. 오빠, 나 오빠 좋아. 오빠가 너무너무 좋아. 저도 그때는 꼬맹이였고 그 애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얼굴도 이쁘고 착하고 천사 같고 성격도 너무나 좋았거든요. 저 또한 꼬마였지만 그 아이보다는 몇 살 더 많았고 그래서 그 꼬마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뭐랄까, 내가 지켜야 하는 존재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거였죠. 엄마가 서울에 있는 이모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아이의 할머니가 폐가 안 좋아서 아산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모 집에 갈 겸 그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드린다고 이제 저랑 엄마 그리고 그 아이의 할머니와 그 소녀 이렇게 넷이서 서울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가족 인생에 재앙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부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엄청 오랜 시간 긴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저희는 도착하게 되었어요. 버스도 타고 중간에 기차도 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역이 깔끔하고 깨끗하지만 그땐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정신 팔면 정말 사람 잃어버리기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할머니가 잠깐 정신을 놓았던 것인지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 꼬맹이 손녀를 어떤 할머니에게 맡긴 거였습니다. 아유, 화장실 가요? 그러면 그 아이 나한테 줘요. 내가 데리고 있게. 그 소녀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시골 할머니였으니까 당연히 그 낯선 할머니를 믿고 손녀를 맡긴 거고 그 이후로 꼬마는 사라진 거였어요. 껌파리 할머니였고 꼬마를 유괴한 거였죠. 시골에 살던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서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도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환희 엄마, 애가 없어졌어. 손녀가 없어졌어. 아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다가 두셨는데요? 아유, 서울역이 얼마나 위험한데, 여기 노숙자도 많고 범죄자들 소굴인데, 빨리 지금 영무원으로 가서 방송하고 바로 신고해요. 빨리. 엄마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지금 아이를 찾지 않으면 평생 못 찾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막 몸을 분주히 움직였어요. 저도 그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이건 정말로 큰일이다 라는 것을요. 그렇게 경찰도 오고 영무원 아저씨 언니들도 와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아끼던 그 아이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는 아산병원 입원하는 것도 싹 다 취소해버리고 잃어버린 손녀를 찾겠다고 서울 바닥을 돌아다녔죠. 경찰들도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만 났고 그 꼬맹이가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저도 제 친동생 같은 그 아이를 찾겠다고 어린 나이인데도 막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동생을 찾을 수 없었죠. 할머니는 자기 때문에 손녀가 실종되었다고 맨날 가슴을 치고 화병에 걸려서 결국에 손녀를 잃어버린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 할머니는 아마 오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야. 되려 빨리 돌아가신 게 잘 된 거였지. 아유, 저 할머니 어쩌면 좋니. 귀도 잘 안 들리고 열병 알아서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든 딸내미가 낳은 손녀 책임진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에 손녀 잃어버리고. 아휴. 다들 혀를 끌끌 찼습니다.
가족처럼 그 아이를 돌본 저와 엄마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한동안 너무 힘들어서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저희 집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 정도였죠.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희는 틈만 나면 서울로 올라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꼬마를 찾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 꼬마의 허벅지에는 붉은 손바닥만한 반점이 있어서 언젠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서울역에서 꼬마애들 유괴해서 이제 외국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면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 어마어마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외국에 보내는 그런 사례가 엄청났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엄마는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희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더 이상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지 못했죠. 저희도 먹고 사는 게 바쁘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그 아이가 생각이 나고 어쩌면 그때 제가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생겼던 것일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를 잃어버린 그 마음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죽었을 때도 그 상실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어릴 때 다 하지 못한 사랑이 자꾸 생각이 나거나 누군가의 빈자리로 인해서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정말로 저에게는 그 아이의 실종이 크나큰 충격이었고 나중에 꼭 커서 고백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아이였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더더욱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내 주변 사람에게 정말 잘하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없어질지 모르니까 나의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자 라는 마음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하고 엄청난 애정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선 저를 보고 정말로 애처가 라고 해준 거였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마음속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 그리고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꼭 찾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 꼬마였거든요. 그런데 그 꼬마의 허벅지에 있었던 똑같은 모양의 빨간 흉터, 미국으로 입양 간 사실까지 뭔가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어보았지요. 혹시 부산에서 산 기억은 없어요? 미국으로 입양 가기 전까지의 기억은 없어요? 사실 제가 어떤 아주 바쁘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할머니 손을 놓친 거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부분 외에는 제가 보육원에 들어가서 충격을 크게 받았던 것인지 더 이상 생각나는 것은 없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이야기, 제가 찾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순간 그래서 설마 제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익숙하다는 생각이 든 걸까요? 설마요. 저희는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바로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엄마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내주자마자 딱 어릴 때 그 느낌이 남아있다고, 허벅지에 흉터까지 있는 거면 정말로 확실한 거 아니냐고 저에게 말했죠. 저는 엄마에게 엄마, 아무래도 꼬맹이 찾은 것 같아 말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할머니의 친인척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녀와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아이를 찾겠다고 할머니 따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 등록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녀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요청했고 일주일 뒤 나온 결과
유전자 H였습니다. 제가 그녀를 찾은 거였어요. 온 가족이 놀랐고 그녀는 사실 나 한국에 온 것도 한국이 그리웠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고향이었지만 미국에 있는 동안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자꾸 한국에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제가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친엄마 아빠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그래서 뭐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진 않았지만 항상 가슴속에서 나의 부모님은 나를 왜 버린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정말 제 앞에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내가 20년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마음고생하면서 버텨왔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버틴 것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받는구나. 세상에 이런 때가 오는구나.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묻어둬야 할 줄 알았던 그 아리따운 꼬맹이가 이젠 내 앞에 운명처럼 나타났구나. 정말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아픈 엄마도 부산에서 그 아이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서울에 올라왔고 꼬맹이 그러니까 그녀를 보자마자 아이고 너 할머니가 이 장면을 봤어야 하는데 어쩌면 좋아. 이걸 어쩌면 좋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엄마의 손을 잡고 옆집 할머니의 선산에 가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분이 제 할머니이시군요.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버린 줄 알고 사람들을, 어른들을 원망했는데 그게 아니라니 어쩌면 좋아. 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그거를 지켜보는데 정말 얼마나 저희 가족과 그녀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할머니에게 인사를 다하고 저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죠. 오빠, 나 이제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 나 빨간 지붕 아래에서 살지 않았어? 오빠가 맨날 우리 집에 맛있는 거 가지고 와서 마루에 누워있는 내 입에 오디 따서 넣어주고 나는 오빠 무릎에 누워서 그거 받아먹고 엄마 아빠 없어도 아주머니랑 오빠가 내게 주는 사랑으로 내가 행복했던 것 같은데 나 실종되고 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행복한 기억들까지도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렸나 봐. 오빠, 우리 운명인가 봐.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만나게 되고 나는 한국에 올 때 이런 순간을 정말 상상도 못했어. 세상에 말도 안 돼. 오빠, 나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오빠.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하늘에 있는 저의 아내가 내려준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간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고 저희 엄마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난 가족이 되었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와 전 재혼했고 작년에 그녀의 고향, 제2의 고향인 미국 미시간주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인종차별도 당했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겨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음악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잘 자라준 것 같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20년간 고통받고, 아니, 정말 평생 잃어버린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저에게 드디어 크나큰 선물,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민이 풀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적 같아요.
며칠 전에는 그녀를 데리고 저희가 살았던 부산 동네에 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바뀐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그 꼬마를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참, 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멀쩡하게 잘 사는 꼬마 아이를 유괴하고 그렇게 미국으로 보내버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기적처럼 만났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봐서 저도 용기를 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유전자 검사 미야찾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실종 가족분들 중에 유전자 검사 등록을 안 하신 분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부모님을 찾겠다고 한국으로 오신 분들 중에 유전자 검사 등록을 하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실종 가족들이 아이를 찾았으면 좋겠는 마음일 뿐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제 곁에 있는 그녀와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 저도 이제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